이제 오늘 우리가 레콘키스터가 아주 그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해가 1492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역사의 연대를 기억할 때 1492년 그러면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때가 1392년이죠. 그 다음에 100년 후엔 1492년이 레콘키스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러 출발했던 그때를 우리가 1492년. 그 다음에 100년 후에 1592년은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전쟁을 했던 임진왜란이 1592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렇게 보는데 쉽게 그 연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392년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시작이 되고 1492년은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레콘키스타가 완성되므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의 역사가 새롭게 또 써지는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1592년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이겨내는 임진왜란이 1592년, 그러니까 100년 사이로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콘키스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조금 더 우리의 세계 역사를 살펴보죠. 자, AD 718년부터 AD 1492년까지 약 7세기 반에 걸쳐서 이베리아 반도 북부의 로마 캐톨릭 왕국들이 이베리아 반도 남부의 이슬람 국가를 축출하고 이베리아 반도를 회복하는 일련의 국토 회복 운동을 우리는 레콘키스타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콘키스타는 에스파니아어와 포르투갈어로 재정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후기 옴메아드 우마이야 왕조, 우마이야에 의해서 만들어진 옴메아드 왕조의 이베리아 정복으로 잃어버린 캐톨릭 국가의 영토를 회복했다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레콘키스타는 보통 722년 코바동가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포르투갈은 이것을 레콘키스타를 헤콘키스타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헤콘키스타는 1249년에 아폰수 3세가 알가부르를 점령했을 때 완수되었는데 아폰수 3세는 포르투갈과 알가부르 루브 왕국이라는 칭호를 쓴 최초의 포르투갈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1469년에 아르곤 왕 페르난도와 카스티아 여왕 이사벨이 결혼을 해서 에스파냐 통일 국가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가 1469년이라고 했죠. 그리고 1492년에 아르곤의 페르난도 2세와 카스티아의 이사벨 1세가 만든 에스파냐 연합 왕국이 만들어지고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돼서 이들이 마지막 남은 이슬람의 점령지였던 그라나다를 정복함으로써 레콘키스타가 완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왕국은 원래는 스페인이라는 이름은 없었고 그 전에는 아르곤, 카스티아, 그 다음에 뭐 이런 왕국이 있었는데 그런 기독교 공국들이 힘을 합해서 이슬람을 몰아내릴 때 앞장섰던 아르곤의 페르난도 2세와 카스티아의 이사벨 여왕이 서로 결혼을 함으로써 에스파냐 연합 왕국이 만들어지고 그 에스파냐 연합 왕국이 오늘날 스페인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스페인 왕국은 레콘키스타가 마무리되자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개종하기를 거부한 무슬림과 유대인을 추방하는 종교 재편을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이 재판에서 쫓겨난 그때 이 레콘키스타가 이루어지자 캐톨릭으로 기독교로 아주 충만한 이사벨 여왕이 이슬람 교대들과 유대인들을 너희들 기독교를 개종해. 안 그러면 전부 다 추방. 그래서 개종을 거부한 무슬림과 유대인들을 전부 다 내쫓습니다. 그런 종교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쫓겨난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날 다시 그 스페인 국가를 상대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그게 이겨서 스페인이 얼마 전에 약 17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스페인 국가 국적을 회복시킨 그런 사건이 몇 달 전에 신문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그 역사가 바로 이때의 역사를 연결시켜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재판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콜럼버스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스페인이 여기서 나온 막대한 재화를 이용해서 16세기, 17세기 중반까지 150여 년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자 가장 넓은 해외 영토를 갖는 세계 제국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지는 캘리포니아에서 파타고니아는 저 아르헨티나 거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시기 스페인에는 회화, 건축과 같은 문화가 발전하고 문학과 철학이 융성했으며 대외적으로는 프랑스, 잉글랜드, 스웨덴 등과 전쟁을 벌이고 유럽 각국 정치에 간섭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콩키스타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유럽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데 그 기점을 어디로 보느냐? 바로 1492년을 기점으로 중세와 근대가 나눠집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인 거죠. 바로 이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고 이슬람들을 격퇴하는 레콩키스트가 완성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와 근대의 분기점이 된 1492년에 스페인으로서는 아주 뜻깊은 또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주 뜻깊은 한 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서 말씀드린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유대인의 추방, 이슬람 격퇴 이 세 건의 역사적 사건이 바로 동시에 일어난 해가 바로 1492년이고 거의 800여 년간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했던 이슬람을 몰아내고 이들을 계기로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고 유대인을 추방하였으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경제사에서 1492년은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여러분 들어보시면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세계의 경제를 전부 다 이렇게 휩쓰는 장악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1492년부터 시작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492년에 유대인들이 종교재판을 통해서 개족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네덜란드로 가게 되고 그들이 네덜란드로 가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갔냐 하면 벨기에로 갔는데 벨기에로부터 이제 거기서 가진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그들이 네덜란드로 가게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저희가 살펴보고요. 결국 유대인의 추방은 네덜란드에서 중상주의가 꽃을 피우고 자본주의의 씨앗인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중앙은행이라는 모태가 만들어지고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그 유태인들이 누구냐? 바로 이때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유태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따로 제가 나중에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42년에 그 힘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의 힘을 바탕으로 그들이 도보해협을 건너서 영란은행을 만듭니다. 영란은행은 바로 영국과 네덜란드의 은행을 만들고 그것을 탄생시킴으로써 산업혁명과 대영제국 번영을 이끄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 연준이 그 연상성상에서 탄생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세계 경제 질서를 탄생시킨 씨앗은 1492년 레콩키스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92년 레콩키스타가 완성되자 이제 스페인 여왕이었던 이사벨 여왕이 알람브라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스페인에 있는 그 알람브라 궁전 거기로부터 이제 칙령이 내려지는데요. 이 당시에 스페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세파르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스페인 거주 유대인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히브리어로 세파라드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하게 된 세파르디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1492년에 스페인 왕국의 이사벨라 여왕은 아르곤 왕국의 페르난드 2세와 결혼해서 스페인 통일 왕국을 세우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뭐라는 레콩키스타에 성공한 뒤 유대인들에게 가톨릭으로 개종하거나 스페인을 떠나라는 알람브라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사벨의 여왕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스페인에서 출항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가 바로 이 1492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세파르드 유대인들이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지 않고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스페인으로부터 추망당한 37만 명의 세파르드 유대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벨기에로 가는데 거기에는 영국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또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방으로 자기 동족들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벨기에의 부르게 항구에 정착을 해서 그들이 보석 장사와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기에가 지금도 보석과 다이아몬드 거래소가 바로 이 벨기에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파르드 유대인들이 처음 벨기에에 도착해서 부르게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보석 장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구역이 만들어진 거죠. 이들이 이제 세파르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무렵에 이제 불운이 닥치는데 강에 수로가 침전물로 막히면서 부르게 항구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무역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되는데 그들이 엔트워드 항구로 옮겨서 그것에서 다시 무역을 해서 부흥을 이뤄냅니다. 그래 이번에는 그 엔트워드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용병들이 반란을 일어나서 1576년에 6,000명의 시민이 살해되는 그런 참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겁을 먹은 유대인들이 그 벨기에를 더 이상 사람이 죽어나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안전한 피신처를 찾게 되는데 그들이 피신처를 삼았던 데가 그 당시에 가장 신앙적으로 자유로웠던 네덜란드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이 세파르드 유대인들은 프랑드르 시대를 마감하고 척박한 네덜란드 저지대의 환경에서 맞서 다시 그들의 삶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호수와 바다를 메우는 간척 사업을 하는 한편 암스테르담을 새로운 세계 무역항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네덜란드라는 뜻은 원래 저지대라는 땅의 뜻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저지대는 바다보다 약 4m 이상이 낮은 지형으로 땅이 완전히 소금기가 많은 늪지로 농사 짓기도 힘들고 사람이 살기에 엄청 척박한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어려워서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항구에 모여서 일을 하러 나올 때 먹을 것을 각자가 각 싸우는데 그 자기가 먹을 것을 남과 나눠 먹으면 자기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싸운 음식은 각자가 먹자.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그렇겠어요. 음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바로 더치페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오늘 영어에서 더치페이 하면 뭡니까? 각자 부담이죠. 같이 식사를 했으면 자기가 식사한 비용은 각자가 내는 것을 더치페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더치페이라는 말이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를 더치라 그러죠. 네덜란드에서 이 세파르드 유대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오는 음식 조그만 그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자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각자 먹고 살자. 그런 의미에서 더치페이라는 말이 이곳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무렵 네덜란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청어잡이에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인구의 100만 명 중 약 30만 명이 청어잡이에 종사했던 걸 보면 이 청어잡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청어는 그야말로 네덜란드 전 국민의 밥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청어를 소금에 절여서 절임 청어를 만들어서 팔아서 이것을 가지고 무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임 청어를 만드는데 그때는 냉동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청어를 소금에 절여서 먹는 그러한 그것이 저장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비로소 절임 청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당시에 이 네덜란드가 청어를 잡이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것을 또 무역하는 중심지였는데 이들에게 소금을 공급받던 사람들이 북부 독일에 있던 한자 동맹의 무역항을 통해서
그들이 바다 소금이 아니라 암염, 바위로 된 그 암염을 한자 동맹이 무역을 해서 그 네덜란드의 청어를 잡은 사람들이 그 소금을 공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파르드 유대인들이 소금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옛날에 스페인에서 살 때 정말 소금이 좋은 소금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스크 지역에서 소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스크 지역에 있는 소금을 이제 유대인들이 아름아름 가져다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청어를 잡아서 절이는 소금을 한자 동맹이 공급하던 것을 유대인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청어잡이 무역을 완전히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최고의 청어로 절임을 만드는데 지금도 네덜란드에 가면 이 절임 청어를 한 입에 넣어서 뼈가 부서지지 않고 쫙 살을 뽑아내는 그런 그 시합을 합니다. 여기다 청어를 가지고 이 절임 청어를 만드는데 염장 청어라 그러죠. 이걸 만드는데 이 소금을 세파르드 유대인들이 독일 한자 동맹의 사람들이 공급했던 암염보다 아주 싸고 질이 좋은 소금을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에서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이들을 통해서 이 무역을 통해서 네덜란드가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낸 그 부를 통해서 바로 중세 이후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중세 이후에 유럽에 만들어지는 많은 은행들, 우리가 잘 아는 건 동양척식회사라 그러죠. 그런 주식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중앙은행의 모태가 되고 증권거래소가 생겨나고 그럼으로 해서 영국의 영란은행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연준이 만들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걸까요? 자, 이 청어잡이에 있어서 청어잡이를 통해서 이제 부를 확보한 유대인들이 주식회사를 동인도 회사를 만들죠.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인도와 중국의 물품들을 사오는 그런 사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대륙을 개척하는 데서 이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청어를 절이기 위한 소금 전쟁을 이제 완전히 북부 독일 한자 동맹으로부터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의 천일염으로 대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은 네덜란드의 청어 무역 이것을 이제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570년대 네덜란드 인구 중 100만 명 중 70만 명이 청어잡이에 종사하게 되고 이들이 이 청어잡이를 할 때 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때 어업과 선박업, 해운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들의 어업과 선박업과 해운업을 발전시키는데 바로 이 세파르드 유대인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들은 막강한 자금을 확보를 바탕으로 해서 1602년에 14개의 회사가 하나로 뭉쳐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611년에 네덜란드가 세계 물류의 중심이자 중개 무역을 통해서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팔고 살 수 있는 증권 거래소가 만들어집니다. 1609년 헨리 허드슨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대신해서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 탐험을 나서는데요. 이때 그의 자금을 대준 데가 바로 이 동인도 회사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면 뉴욕이라는 데가 있죠. 뉴욕의 맨하탄을 중심으로 서쪽이 허드슨 리버고 오른쪽이 이스턴 리버입니다. 그 허드슨 리버가 바로 이 헨리 허드슨이 동인도 회사의 도움을 얻어서 신대륙을 개척해 나갈 때 그 헨리 허드슨이 그 강을 따라 올라갔다 그래서 그 강 이름을 허드슨 리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헨리 허드슨이 그 신대륙을 탐험하면서부터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아메리카에 정착한 사람들이 맨하탄의 땅을 인디언들한테 구입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48불에 구입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맨하탄의 땅을 포도주하고 뭐 술을 주면서 그 땅을 48불어치의 술을 주면서 그것을 샀다 그래요. 그래서 맨하탄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뉴 암스테르담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맨하탄
센트럴 파크의 서쪽에 가면 거기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지역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613년에 네덜란드인들이 맨하탄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무역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세파르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세파르디 유대인들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스페인 지역에서부터 왔어요. 스페인 지역에서부터 왔는데 그 스페인 지역에서 왜 그들이 쫓겨났습니까? 바로 이 무슬림들이 스페인 지역을 정복하고 그들이 그것에서 다 내쫓길 때 유대인들도 함께 쫓겨나서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신대륙의 미국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마칠까 합니다. 이 아까 제가 그 암스테르담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무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무역을 할 때 그들이 배도 새로 만듭니다. 그들이 청어잡이나 무역을 할 때 전에 있던 그 배들은 그 갑판이 크고 그리고 배가 길쭉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항구나 운하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갑판의 크기에 따라서 그 통행세를 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갑판을 줄이고 배의 넓이를 넓힙니다. 그 배를 바로 플루트선이라고 합니다. 플루트. 제가 그림을 여기 넣어놨거든요. 이 플루트선이. 이 플루트선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미국의 범선들 왜 옛날 그 1900년대 초 증기기한이 일어나기 전에 전부 다 이 범선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범선들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중국과 인도를 개척하고 그랬던 그 배들이 바로 플루트선입니다. 근데 이 플루트선도 바로 유대인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무역이 이 플루트선을 통해서 왕성하게 되고 그래서 세계 무역의 시작이 이 플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루트를 잠깐 소개하고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플루트선은 갑판이 좁고 긴 대신 선창이 넓어서 많은 화물을 실을 수가 있었고 이 앞에 갑판을 줄이기 위해서 배를 옆으로 불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불뚝이 저중심 설계라 출발과 정지가 쉽고 폭풍과 같은 아천운에도 잘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 건조비도 싸게 먹혔고 그 다음에 이 배를 만드는데 모든 장비를 유대인들이 표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의 물건의 표준화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의 표준화로 건조 비용이 영국에서 만든 배의 60%밖에 지나지 않았고 선박이 가벼워서 속도도 빨라서 발트해에서 다른 나라의 선박이 한 번 왕복할 때 이 플루트선은 2번 왕복할 정도로 속도도 빨랐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화물 운송비를 경쟁국 대비 3분의 1까지 낮추어서 네덜란드가 세계 해운업계를 평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16세기 후반에 이미 북방 무역의 70%를 장악하게 됐고 어선이 그 당시에 2,000척 이외에도 상선 숫자도 많아서 전 유럽 상선보다도 더 많은 1,800척이나 상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은 이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보면 그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예언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시아파 수니파가 나눠서 서로 싸우면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북아프리카를 진출하고 그들이 다시 서방의 관문인 이베리아 반도를 쳐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서 750년 동안 그들이 그것에서 알 안달루시라는 아랍계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내고 스페인이라는 왕국이 다시 나오면서 그들이 이제 물리치는 1492년 레콩키스트가 완성된 그 해에 기독교가 다시 회복이 돼서 신대륙을 발견하러 출발하게 되고 그 당시에 또 유대인들이 캐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다시 영국, 벨기에 그 다음에 네덜란드로 오면서 그들이 세파르디 유대인들이 그것에 모여서 무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미국의 신대륙이 개발되고
전 세계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오늘날 자본주의의 근간인 그 은행과 증권 회사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 하나님 주신 선물 자유라는 책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서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면 이 책을 구해서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이 역사를 통해서 지적하지 않고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이슬람교가 약 7세기경에 발흥하게 되고 그들이 750년 동안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한 1492년 이전에 그 약 750년 동안 그러면 기독교 세력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이거죠. AD 약 600년 되면 기독교는 이미 로마 제국의 기득권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이 되면서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갖게 되고 이 로마 교황청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자기의 권력 다툼에 안주해버리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에 이슬람 세계는 기독교의 지역에 진출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독교는 권력을 가지면 안 됩니다. 힘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권력은 절대 부패를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터툴리안이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또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가 끊임없이 자기 회개와 자기 자정의 역할을 통해서 자기가 회개해 나가고 반성의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세상으로 진출해 나가지 않으면 한 자리에 앉아서 안주해버리고 이만하면 됐다, 이쯤 하면 됐다, 로마 캐톨릭처럼 천년의 암흑세계를 만들어내는 동안에 이슬람 신흥 종교는 힘을 얻어서 전 세계를 휩쓸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그들의 그 불티가 지금도 살아서 동남아시아를 이슬람하고 전 아프리카 지역을 이슬람하고 유럽에까지 진출했다가 그들이 레콩키스를 통해서 후퇴하지만 결국 터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지였던 터키가 지금 오스만 투르크가 들어온 이후로 완전히 이슬람화 되버리고만 이런 역사 이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창세기 이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가서 이 말씀을 제가 꺼내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권력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안주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흰말을 탄 자가 한 손에는 활을 들었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며 나가는 것처럼 기독교는 끊임없이 앉지 말고 눕지 말고 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정화해 나가는 우리 회개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기독교인들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권력과 돈과 명예를 얻게 되면 기독교는 안주해버렸던 천년의 캐톨릭 암흑의 시대 그때의 이슬람이 온 세상을 휩쓸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하며 역사의 거울을 보면서 기독교가 앞으로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를 들고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 지루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5,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창세기 16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이런 역사를 이뤄내는지를 제가 그 고리들을 조금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함께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